인종별 우대 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원칙적 반박은 강의실의 다양성을 불어넣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이 아무리 가치 있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성공적이라 해도 입시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셰릴 호브드 같은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 반박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한 교육적, 사회적 이익의 무게가 호브드를 비롯해 그 정책으로 아깝게 탈락한 지원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의 무게보다 무겁다면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이들은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도 개인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칸트식 또는 롤스식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입학 심사의 인종을 고려해 호브드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권리를 중시하는 법 철학자 로널드 드워키는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묻는다. 호브드의 어떤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호브드는 누구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인종 등의 요소로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학 입학 심사 기준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도 엄연히 포함된다. 내가 아이다호 출신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출신이라든가 형편없는 축구 선수라든가 타고난 음치인 것들은 내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SAT에서 좋은 점수를 낼 소질이 부족한 것도 내 탓이 아니다. 입학과 관련된 권리를 오로지 학문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축구를 잘한다거나 아이다호 출신이라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업 성적이나 시험 점수 등 학업 성취 가능성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입학 허가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학문적 능력만으로는 입학 자격이 있다. 하지만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그런 권리는 없다. 어떤 대학은 오직 학문적 자질만으로 입학생을 뽑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사명을 정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그 어떤 지원자도 대학이 사명을 정하는 데 간섭하거나 입학 허가 기준으로 학문이나 운동 실력 혹은 그 밖의 특정 자격을 우선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일단 대학이 사명과 입학 기준을 정하면 당신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그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고 그에 맞는 타당한 기대를 품게 된다. 그리고 상위권, 학문적 가능성, 인종 및 지역적 다양성, 운동 능력, 과외활동,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는 그 상위권에 드는 지원자는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만약 이들이 합격하지 못한다면 부당하다. 하지만 일부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입학할 권리가 애초부터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의 핵심에 대한 심오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주장이 담겨 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능력이나 미덕에 수여하는 영예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든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 집단 학생이든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학 허가의 정당성은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드워킨의 요지는 입학 허가에서 정의는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학이 사명을 정하고 나면 신입생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학교의 사명이 신입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정하지 학생의 능력이 학교의 사명을 정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정의 문제에 관한 드워킨의 설명은 소득 분배의 정의에 관한 롤스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것은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종 분리 정책과 반유대인 쿼터제. 그렇다면 대학은 자유롭게 사명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사명에 맞는 입학 정책은 모두 공정하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미국 남부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인종 분리 정책은 어떨까?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해 당시 헌법 공방의 핵심에 있던 대학 역시 텍사스 법
법학대학원이었다. 1946년에 이 학교는 인종 분리 정책에 따라 메리언 스웨트라는 학생의 입학을 거절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은 고등교육에서 행해지던 인종 분리 정책에 타격을 주었다. 그런데 입학 정책의 공정성이 오로지 학교 사명에 부합하는가에 달렸다면 당시 텍사스 법학대학원의 주장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대학원의 사명은 텍사스에 있는 로펌에서 일할 법률가를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텍사스 로펌들은 흑인을 고용하지 않으니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면 사명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는 어쩌면 텍사스 법학대학원이 공립대학이므로 사립대학보다 사명 선택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한 법정 공방에는 데이비스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베키 사건, 텍사스 대학교 호브드 사건, 미시간 대학교 그루터 사건 등 주로 공립대학이 관련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법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므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립기관뿐 아니라 사립기관도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면 비난받을 수 있다.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되던 미국 남부의 간이 식당에서 인종차별의 항의에 연좌농성이 벌어졌던 것을 회상해보라. 그곳은 개인 소유 식당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시행했던 인종차별은 부당했다. 실제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은 그러한 차별을 불법화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채택했던 반유대인 쿼터제를 보자. 이들 대학이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쿼터제가 옹호되었는가? 1922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 로런스 로웰은 반유대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대인 입학 정원을 12%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대인 학생의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다트머스 대학교 입학처장이 유대인 학생 증가에 불만을 터뜨린 어느 졸업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유대인 문제를 언급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938년 입학생 가운데 유대인 비율이 5%나 6%가 넘는다면 제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1945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은 학교의 사명을 들어 유대인 학생의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다트머스는 학생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다양성 논리에 따라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옹호했듯이 대학이 스스로 정한 사명에 따라 입학 기준을 정했다면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적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 남부 분리주의가 특정 인종을 배제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던 행위와 오늘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특정 인종을 포함시키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분리주의자들의 시대에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특정 인종에게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었던 반면 오늘날의 인종 우대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호브드는 자신의 탈락이 부당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증오나 경멸의 표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드워키는 이렇게 대답한다. 분리주의 시대의 특정 인종을 배제한 행위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혐오스러운 사고에 기대는 반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는 그러한 편견이 없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그저 주요 전문직에서 다양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특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호브드처럼 입학을 거절당한 지원자들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결정은 분명 도덕적이다.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호브드가 열등하다거나 대신 입학한 소수 집단 학생들이 호브드에 비해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학교와 법조계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할 뿐이다. 또한 그러한 목적 추구가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 한 실망한 지원자들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 백인 우대 정책도 가능할까? 이제 다양성 논리를 시험해볼 질문을 해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백인을 우대하는 제도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스타렛시티 사례를 살펴보자.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산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건립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문을 연 이 단지는 인종통합 공동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에 따라 공동체의 인종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입주자 조절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흑인과 히스패닉은 전체 입주자의 40%로 제한되었다. 간단히 말해 쿼터제다. 이 비율은 편견이나 경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티핑 포인트, 균형이 깨지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에 근거했다. 이곳 관리자들은 다른 지역처럼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민 통합이 깨지는 문제를 피하고자 했다. 인종적, 민족적 균형을 유지해 안정되고 인정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곳은 호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입주 대기자 명단이 작성되었다. 백인보다 흑인에게 돌아가는 배분량이 적은 탓에 흑인 가족은 백인 가족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백인 가족은 서너 달 기다리면 됐던 반면 흑인 가족은 심한 경우 2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백인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 쿼터제는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이라는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일부 흑인 신청자들은 인정을 고려하는 이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사안에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던 전미 유색인 지위 형상 협회가 이들을 대변했다. 결국 스타렛시티가 현재의 쿼터제를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 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기로 하고 타결을 보았다. 아파트 입주 조건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스타렛시티의 쿼터제는 부당할까? 그렇지 않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이 역시 부당하지 않다.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살리는 방법은 주택 정책과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 역시 다르다.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례는 다르지 않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공동선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누구도 증오나 경멸에서 나온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인종을 우대하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도덕적 자격에 대한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별개의 특정 능력이 우월하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나 신입생이 될 당연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요소가 장점으로 인정받는가는 주택 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다.